중국에게 뺨을 맞은 필리핀이 큰 결심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간만 보고 있었던 필리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던 한국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사막뿐인 중동 국가에서 한국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얼마 전 필리핀 해군과 중국의 해양경비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토 분쟁 지역인 스프레들리 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양경비정이 필리핀 해군의 보급선을 가로막더니 무지막지한 출력의 물대포를 쏘아낸 것인데요. 물줄기가 필리핀 선박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한 물대포로 사람이 정면으로 맞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였죠. 하지만 함선의 체급 차이 때문에 물러나야 했던 곳은 필리핀 해군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분노했지만 중국 경비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와 무장을 가진 필리핀 해군 함선으로 맞선다는 건 말 그대로 바위의 계란치기였죠. 필리핀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필리핀 해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미 해군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만한 규모의 전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 잠수함인데요. 상당한 수준으로 대잠전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마음먹고 숨은 잠수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수십 대를 실은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필리핀 잠수함의 어뢰 한 발에 격침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중국 해군이 절대 안심하고 필리핀 해역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 숨겨진 독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가장 빠르게 잠수함을 받기를 원했고 여기에 하나오션에선 묘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인리에서 주문만 해놓고 돈은 내지 않은 잠수함을 필리핀에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한국 방산 최악의 악성 고객인 인도네시아가 사실 돈을 매먹은 것은 KF-21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지금은 하나오션이 된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400T급 잠수함 3척을 발주받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장 서명을 하지 않아 4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이 계약을 맺고 이례적으로 9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자재들을 선 발주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주문 비용뿐만 아니라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막대한 손해만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객의 등장으로 해결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1400T급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며 당장 중국의 영해 침범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에서는 원래 인도네시아로 향할 예정이었던 DSM-1400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장보고 3급 고사양 장비를 탑재한 모델인 DSM-1400 페타뉴턴 모델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미 주요 자재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전 세계 어떤 잠수함 업체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도 자리만 차지하던 악성 재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에 큰 이득이 되는 계약입니다. 이에 필리핀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21년 필리핀 해군 고위 관계자가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에 하나오션을 방문해 넣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 지저스 레이 아르아빌라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하고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필리핀의 잠수함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나긴 논의 끝에 필리핀 해군은 첫 잠수함으로 1조 7,500억 원가량을 들여 잠수함 2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해오며 대금 지불을 미룬 적이 없는 우수 고객이었기에 한국으로서도 인도네시아 때문에 생긴 악성 재고를 털어내고 이후 추가 계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난감해진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돈이 없다는 핑계로 KF-21 개발 대금도 미납하고 잠수함 계약도 미루며 한국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KF-21 도입 계약을 해두고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 라팔 대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팔 6기 대금인 11억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29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라팔 총 24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지불할 돈도 없다면서 6배가 넘는 라팔 대금은 고작 1년 만에 지불을 마친 것이죠. 이처럼 뻔뻔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들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국가에 무기를 넘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 발라놨던 잠수함이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팔리는 곳이 필리핀이기에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해 분쟁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끼리도 진행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섬이 얽혀있는 만큼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역시 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두고 오랫동안 다투어온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국력으로 보나 해군의 규모나 질에서 보나 필리핀 해군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열세였고 중국 해군의 침범을 견제하기도 바쁜 상황이기에 필리핀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이번 잠수함 도입으로 단번에 잠수함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해군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곤 하지만 필리핀 해군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무서운 속도로 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인도네시아의 진상짓 덕분에 한국의 뛰어난 품질의 잠수함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잠수함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거 독일제 잠수함을 베껴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면서 SLBM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사 선진국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증명해내면서 각국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막분인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패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사상 첫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이스라엘의 방산 매체 이스라엘 디펜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 해군 RSNF에서 걸프만과 홍해 지역의 해군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의 패권을 두고 이란과 걸프만 해역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우디가 공군에 있어서는 이란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이란 해군에 비해 열세라는 점입니다. 이란 해군은 상당한 규모의 수상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 3척은 미 해군에서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반면 사우디 해군은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란이 마음먹고 원유 수출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잠수함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사우디에서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디가 외국 조선업체 간의 폭넓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뛰어난 잠수함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와 유럽의 조선업체들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사업 참여를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과거 사우디는 독일에서 1200T급 잠수함 25척 도입을 논의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번 잠수함 사업 규모도 이와 비슷하거나 체급을 높이고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지간에 막대한 오일머니에 기반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전세계 잠수함 업체에서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유럽에 뒤지지 않는 잠수함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기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전적이 있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토록 각광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캐나다에서도 한국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한국은 그 대신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는 한국처럼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인프라에서 나오는 생산 능력은 가장 빠른 납품과 높은 품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과 중동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 잠수함 수출 저변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현재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힌 KF-21 개발 프로젝트. 결국에는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1차 양산분, 즉 블락 1위 생산량을 당초 포오대에서 절반인 20대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죠. 시장에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 조달도 어렵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 대신 2차 양산분인 블락 2위 생산량을 20대 늘려서 결과적으로 총 도입량은 밝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체를 기다리고 있는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형성이 늦어지는 만큼 초반 생산원가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인상된 가격이 F-35에 비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F-21 위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축하기로 한 블락 1 20대의 가격과 인니의 분담금 미납분 금액이 엇비슷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선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 사실 전부 인니의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인니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한국의 계획에 일부러 회방을 놓고 그 해결을 빌미로 한국에게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에서 KF-21 소식으로 난리가 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보도한 몇몇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한국에서 KF-21 생산량 감축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 나흘 전에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 조나 자가트타에서는 제목부터가 신경을 긁는 보도가 여러 나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날 이 매체에는 비슷한 요지의 보도가 동시에 공개된 것인데요. 그중 하나의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훌륭한 대우로 인해 한국은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추방하는 걸 주저할 것이다. 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이들이 무슨 대우를 했다는 것일까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의해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추방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라시안 타입스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방협력은 잠재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밥의사업청 DAPA 위 최근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KF-21 보라배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10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정지, 기울지 문쟁으로 인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의 행위에 대해 강경 내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은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진문 매체 코리아프로는 한국이 KF-2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의 재정 문제를 구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방 고객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 번째로 큰 방산 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는 것은 한국 방위 산업의 재성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AI가 생산하는 T-50 골든 이글 훈련기 21대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KAI KUH 수리온 인수에도 관심을 표명했죠. 쌍발 엔진을 답재한 수송용 유틸러티 헬리콥테로 한국 최초 국산 헬리콥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군 플랫폼 조달은 항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최근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꾼 대우조선의 양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6측을 구매했습니다. 잠수함 3척으로 구성된 것 번째 배지는 지난 2011년에 11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2019년 10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한 2차 물량은 양국 간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래로 한국이 두 번째 협정을 체결할 당시 세계 5위의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관계는 단지 KF-21 사업을 위한 일회성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입원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심은 인도네시아를 큰 현상력을 지닌 귀중한 고객으로 만듭니다. 이들의 논지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한국에게서 사준 무기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누가 할 말인가 싶은데요. 한국 무기를 구매해서 이득을 본 것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얻은 이득이 한국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결코 모자라지 않죠. 인리는 한국 무기를 구매한 덕분에 동남아 지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처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게는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위해서 견제하고 따라잡아야 할 1순위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이며 남쪽으로는 호주와 라이벌 관계로까지 취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정도까지 지위를 얻은 데에는 국토 자체의 적절한 입지, 많은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첨단 무기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돈을 떼먹어보려고 하더니 이제는 손절당할 위기에 놓이자 되려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도 한국이 자기들이 없으면 무기 장사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폭넓게 언급하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골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살려면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 잘 지내야 하고 무기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자기들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인리를 버리기라도 했다가는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버리겠다는 위협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주장의 근거부터가 빈약합니다. 한국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주방자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리아프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합류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2010년에 실현되었습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그네가로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항공우주 시장에 집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국방 프로젝트 지분 및 현직 산업 개선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협약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 비용의 20%, 약 13억 달러를 부담하고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9차례 체납 기록을 세우는 등 분담금 납부 의무를 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리시아마임 스테니 르면 10월 16일 여의도의 한국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방사청장은 KF-21 사업에 매한 인도네시아 지분 미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어 KF-21 사업을 절상적으로 미무리하려면 반드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국 방위산업의 명예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덜레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리아프로에 따르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위험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파트너십이 중단되면 향후 인도네시아의 한국 방산 제품 구매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협력이 실패할 경우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잠재 고객들 사이에서 KF-21이 평판에 명앙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의 국방, 외교 관계 강화를 고려해 부드럽고 온화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태도의 영향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사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업계에서 한국이 믿음직한 파트너로서의 의상을 더욱 폭넓게 갖추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대체 협력을 구하는 나라의 언행이 맞는가 싶은데요. 인질극을 방불케 하는 대사의 향연에 인리 언론 매체 자체의 수준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는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신기한 점은 이런 기사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마치 기업체의 홍보 자료를 다양한 언론이 돌려쓰는 것처럼 인리 매체들도 어떤 특정한 출처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출처가 인리 국방부인지 인리 정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반응을 보면 현재 한국이 마주한 KF-21 양산계획의 논란은 인리 측의 의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즉, 인리는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견하고 일부러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분담금을 안 내고 버텼다는 것이죠. 최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진 내용에서도 그 정황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리의 최후 통첩을 날리고 인리가 한국의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이 도대체 몇 번 반복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한국은 인니를 쫓아내겠다고 바득바득 벼르면서 세부적인 납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인니는 그러겠노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국방부 관계자는 인니가 실제로 제출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니가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무런 계획은 받아본 바가 없다고 했죠. 이쯤 속았으면 한국도 슬슬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인니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놀아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전략은 꽤나 얄팍해 보이는데 이렇게 당해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니의 술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인니가 협박하면서 인질로 내세운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인데요. 인니가 착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동남아는 인니 한 국가가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이해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니와 국민적인 감정이 쌓여 있어서 잠재적인 적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훨씬 많죠. 되려 한국이 인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입니다. 인니가 이간질에서 벌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언급한 사업들 중에서 한국이 조금이나마 아쉬워할 만한 사업은 수리온 헬기 도입 사업 정도인데요. 잠수함 거래는 종료된 지가 오래고 T-50 수출은 오히려 악연에 가까웠습니다. 허술한 훈련과 정비 상태로 대충대충 T-50을 날리던 인니는 벌써 T-50을 추락시켜 판매국인 한국의 체면까지 구긴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래놓고 한국 탓을 했죠. 심지어 T-52 대금 납부는 불과 얼마 전인 2022년에나 완료됐습니다. 완제품 인도가 2013년부터 시작됐음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질질 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니는 한국 방산에게 있어서 이제는 진상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들이 거래 중단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상황? 한국으로서는 고마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아니라도 무기를 팔 시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이미 개척했고 인니의 라이벌이라는 호주나 서방 무기 산업의 본산인 미국마저도 한국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인니가 아깝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국내 전문가들의 인니에 대한 입장은 이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인니가 가져올 수 있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한국을 찾아온 UAE를 통해서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무기재의 1순위가 다름 아닌 KF-21인 만큼 한국은 광범위한 협력으로 UAE를 천천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렸던 방산 전시회 ADEX에서도 보통은 기업 단위로 부스가 설치되게 마련인데도 한국은 이례적으로 UAE를 위한 국가 단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선 LIG 넥스1이 UAE 의뢰를 받아서 비밀리에 개발했던 신형 대전차 미사일 알테어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UAE 토종 방산 기업인 칼리두스가 부스를 내서 한국 방위산업계와 교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기 좀 사가는 걸로 온갖 유세를 하는 인니와는 달리 비로소 제대로 된 군사협력을 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두고 나서 양국은 본격적으로 KF-21과 같은 본격적인 화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번에 감축된 KF-21 블락 1위 물량을 만회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당초 UAE가 한국에 제안한 바는 인니 기여분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인니가 한국에게서 구매하기로 되어 있던 물량은 블락 1 50대, UAE의 제안은 곧 적어도 50대 정도는 구매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한국이 추가적인 협상으로 이번에 내수용에서 감축된 생산분 20대 이상을 UAE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한국이 마주한 문제점은 깨끗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블락 1위 가격이 인상될 걱정 없이 오히려 블락 2 전력을 증강시켜서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협상을 통해서 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죠. 인니는 한국 무기를 사갈 수라도 있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니는 한국 방산의 블랙리스트 1순위가 되는 수모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KF-21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니에서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KF-21 기술 이전 항목 확대, 판권, 지적재산권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결국 드러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제 몫을 내지도 않고 도를 넘치는 요구만 해대는 인니를 향해 국제전략연구소 2SS가
인니 공군의 기형적 전력 구성에 대해 대놓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작성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했습니다. ISS에서 활동 중인 인니 출신 한 국방 전문가 자키는 인니 정부는 광범위한 전투기 조달 계획을 통해 공군 전력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며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EX, 한국의 KF-21 등 세 종류의 전투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KF-21의 경우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미 F-15EX의 인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며 라팔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전투기를 인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며 라팔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전투기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기에 기종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설사 인니 공군이 프랑스 라팔과 미 F-15EX 전투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KF-21이 빠지면 원활하게 이들 전투기들이 운용될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KF-21과 함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해야만 당초 기대한 작전 수행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만 가득한 인니 정부의 형태를 제대로 꼬집으며 KF-21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공군 전력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니 말고도 최근 또 하나 당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으로 KF-21에 대응하기 위해 부랴부랴 스텔스 전력을 증강하는 등 최근 중국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세간에 알려졌던 중국 공군의 전략 증강 계획은 4.5세대 전투기 J-10C, J-16을 다목적 전투기로 대거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는 J-20을 통해 전력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 워저는 중국이 항공모함 탑재형으로 J-35 스텔스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선양에서 새로운 형태의 J-35 스텔스 전투기가 포착됐으며 이는 기존 J-35 시제기와 다른 형상을 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롭게 식별된 J-35는 기존 시제기보다 주익이 더 작은 반면 미익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지상기지에서 운영되기 위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J-35를 대량 배치한다면 기존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300대 가까이 만든 J-20를 보조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J-35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중국에서 다급하게 J-20과 더불어 추가로 J-35를 통해 스텔스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스텔스기 J-35를 추가로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건 한국의 KF-21을 기존의 J-20의 경우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는 혹평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를 어떻게든 물량으로나마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7월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외 주목을 받은 직후 뜬금없이 중국 SNS인 웨이보와 틱톡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을 갑자기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중국 내 군사 동호인들이 찍은 것처럼 슬그머니 J-35 사진을 올렸지만 이는 누가 봐도 중국 당국이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도를 제대로 잡아 고해상도로 J-35 영상을 올리는 등 대놓고 해외 매체를 향해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 등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35라는 평가로 끝나버렸는데요. J-35가 복사하듯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과 똑같다는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J-35의 앞부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알려졌습니다. J-35는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하며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으로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용 표시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장치를 장착했는데 하지만 이미 F-35는 헬멧 장착 영상 장비로 옮겨갔습니다. 미 군사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었다면서도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J-35는 F-35
위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으로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지만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F-22를 베껴 만든 첫 스텔스기 J-20도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만큼 J-35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J-35에는 러시아 미그 29기에 들어가는 RD-93 엔진을 복제해 개량한 WS-21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엔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더욱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KF-21과 자국 스텔스기 J-35, J-20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이상하리만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KF-21은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위주로 개발한 기종이라 짝퉁 스텔스 전투기라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렇듯 중국이 비교 대상이 아닌 전투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KF-21 개발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이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미 KF-21 이 자국 스텔스기인 J-35, J-20과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KF-21을 깎아내리려 비난하고 자신들의 스텔스기가 더 탁월하다고 자화자찬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5세대 전투기들에 필적할 만큼의 뒤지지 않는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전자전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F-35, 중국의 J-20은 스텔스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동 중 전파 침묵을 하며 후방의 조기 경보기로 전장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때문에 이들 스텔스기는 AESA 레이더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기의 레이더 수신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 단거리 미사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전자전기를 통해 암남 레이더 탐색기를 교란시켜 이를 무용지물로 만든 뒤 적이 당황한 사이 근접 공중전을 시도한다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KF-21, EJ-20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KF-21, EJ-20의 실제로 한국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며 신기술을 적용해 국산화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를 개발하는 등 이를 KF-21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KF-21의 경우 암람은 불가능한 미티어의 독특한 공격 능력을 지니는데 이런 점이 전투기 경쟁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암람의 경우 로켓 추진력이 발사 후 최대 30초 내 모두 소진되는 데 반해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을 장착해 추진력은 물론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티어의 경우 미사일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KF-21 역시 속도 저하 없이 방향을 전환시켜 적의 스텔스기를 단번에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F-21에 탑재될 IRST로 인해 강력한 스텔스 탐지 능력이 기대되는데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인 IRST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장비와 동급 성능으로 전자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보라매에 장착할 단거리 유도탄의 생산, 정비 기반 체계가 국내에 구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속한 전투 지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LIG 넥스원과 독일 디일 디펜스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아이리스-T 국내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아이리스-T 생산, 정비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이렇듯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KF-21 보라매의 여러 성능을 감안하면 중국 스텔스기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전혀 꿀릴 게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될 고성능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중국 항모전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대함 대지 타격 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 4일 네이발 뉴스는 한국에서 신형 미사일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군함 공격은 물론 지상 타격도 가능한 다기능 미사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임무에 따라 탄두부를 바꿀 수 있으며
강력한 성능의 무게는 940kg으로 경량화까지 달성하는 등 마하 3터부터 4속도 구간에 최적화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또 능동 레이더, 열화상, 전자광학,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KF-21 탑재에 앞서 에드에서 FA-50을 통해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5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위 초음속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대로 개발이 잘 진행돼 중국의 콧대를 빨리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ADEX 방산 전시회를 통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 및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달라진 K방산의 의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회답게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각종 새로운 첨단 무기 자산들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는 6해, 공의 다양한 장비들을 선보였는데 첨단 초소형 SAR 레이더, 차세대 유무인 복합 지상전투체계, AESA 레이더 등을 전시하였으며 미사일 면가 니지 넥스1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 FA-50A4 레이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 계약으로 이제 명실상부 세계적인 지상무기체계 선도업체로 급부상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제대로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약 783제곱미터 규모의 복층 전시관을 마련하고 기아, 헌데위아 등과 함께 현대그룹 동합 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신형 30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였는데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자체 개발 중인 모델로 폴란드와 한국이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K808 기반 차륜형 장갑차의 모델로서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무기체계 가운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차세대 전차의 최신 컨셉 모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픽으로 선보였던 형상과 달리 보다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 협업한 결과물로 뛰어난 디자인에 사람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CITV, 전차장용 독립조준경과 기관총을 탑재한 RWS를 하나로 통합시킨 CITV 일체형 RWS, 그리고 장갑화된 대형 무인포탑과 130mm 대구경 활강포, 승무원 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캡슐화된 전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길이의 주포에는 커버가 씌어져 있는데 이는 스텔스와 쿨링을 위한 커버로 포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탑 위에 SEOSS 광학 센서 시스템을 반매립 형식으로 내장하였고 일체화된 EMES, 능동방호체계 APS는 매립형으로 강력한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약점으로 지적받던 장갑의 개량이었습니다. 차체 및 포탑 곳곳에 육각형 허니콤, 벌집,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방호력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유럽의 MGCS나 독일의 판터 KF-51, 미국의 에이브람스 X와 같은 차세대 전차들도 모두 4세대 복합장갑 채택을 표명하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번 K3 전차의 육각형 복합장갑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육각형 구조를 적용한 것일까요? 우선 육각형은 공간 확보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면에 서로 붙여놓았을 때 변이 맞담아 있어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도 틈이 생기지 않게 평면을 덮을 수 있는 도형이지만 이러한 경우 벽면을 이루는 전체 둘레의 길이는 긴 데 비해 활용되는 공간이 육각형에 비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수학자 토마스 헤일스는 최소의 둘레로 같은 면적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각형이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였죠. 또한 육각형은 균형 있게 힘을 배분하는 구조로 특히 방어 장비에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안정적이나 둘레에 사용하는 재료에 비해 공간이 작아 비효율적이고 외부의 총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쉬운 반면 정육각형은 외부의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벌집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물거나 외부의 타격에도 튼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일례로 고속열차 KTX 앞부분의 충격 흡수장치 역시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가 700kg의 물체와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장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른 방어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장갑이란 세라믹, 유리섬유와 같은 복합재를 혼합한 초호화 장갑으로 현재 국내에 보고된 4세대 복합장갑은 초고경도의 강판에 세라믹과 완충재를 결합하여 기존 방탄강 대비 3.6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현대제철은 자체적으로 기가급 핫스탬핑감에 세라믹을 더해 방탄강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현대, 기아는 이미 2011년부터 자동차 프레임에 기가급 핫스탬핑감을 적용하여 유로 바디 어워드 상을 수상하였는데, 당시 세계 자동차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들은 핫스탬핑감으로 전환 개량하고 있는 추세이죠. 지난해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1.8 기가파스칼 프리미엄 핫스탬핑강을 개발해 양산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그 모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산업체 출발은 1970년대 정부가 당시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화약,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의야 등 그룹 본사의 자금과 다양한 기술 지원, 그리고 세분화된 장비와 원자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K방산이 우수한 품질, 빠른 납기 실력을 갖게 해주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죠. 물론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한편 K3 전차의 새로운 모습에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와, 플랫폼 갈아엎나? 외관상으로는 어브램X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군요. RTS 게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체계 개발 이전의 설계이기에 몇 번의 수정과 변경 과정을 거치겠지만, 긍정적인 것은 한국의 무기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되고 개량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주변국, 그리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출 잠재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지난 16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꿈꾸는 아망은 결국 업체들의 기술을 통해 충족된다 라고 하였죠. 해당 기사의 본문은 노란색 글씨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치명적인 대형 무기보다는 작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글로벌 방위시장 4위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충분히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능력을 천천히 구축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은 글로벌 수출국으로 변화했습니다. 동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은 지난해 한국의 무기 판매를 2배 이상 늘리게 해주었습니다. 방위산업 상위 랭크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은 라이벌들 사이에서 특별한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및 저장칩,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분야의 글로벌 선도 업체의 본거지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첨단 지상 무기를 비롯해 총기 및 드론 및 미사일까지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무기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방산 능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스마트 폭탄에는 복잡한 내부 회로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소형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전차와 같은 지상무기에도 AI, 유무인, 열영상 카메라, 자동장전장치 등 한국이 지닌 기술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산 무기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SIPRI에 따르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무기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지역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곳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다음 단계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술적 역동성을 글로벌 무기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에 대해 해외 매체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한국산 무기들이 유럽 및 파이브 아이즈 국가 등 방산 선진국에 수출되면서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구권 방산 강국이었던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면서 크게 만족하였고, 이에 한국과 차세대 무기에 대한 공동 개발을 제안할 정도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랙팬서라고도 불리는 K2는 한국의 다음 세대 주력 전차로 자동으로 장착되는 120mm 포와 초당 15발이 사격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고급 방어 장비와 적극적인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팬서는 2014년에 한국군에서 운용을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전차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도 제공하며 미래의 한국 K2의 변형인 K2PL 이 폴란드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밀 트자스카에게 맡깁니다. 한반도 남쪽의 군사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이 과거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북한과 전쟁 상태인 세계에서 극히 드물게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쪽 평양에서 온 위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이 위험에 빠진 서울은 방어에 거대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차의 타격거리는 8km에서 1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장거리 사격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계속 개선되고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비들은 사실상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쫄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으로부터 장비 공급을 받기 위한 처음 주문이 올해 내로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에는 최초의 자주포를 포함해서 최초의 전차들 그리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인 FA-50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부품 공급의 다변화의 일환으로 러시아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검증된 훌륭한 장비와 그들의 즉시적인 사용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어하려면 정말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쫄란드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쫄란드군은 충분한 위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카밀 트자스카 기자였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들로 인해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뿐임을 세계는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르다는 허물뿐인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공격을 시도한 러시아와 하마스마저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는 전쟁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유럽의 동진 정책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하마스의 전쟁 명분은 서한 지구의 유대인 정착민에 의한 앞선 사건과 공격,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러한 러시아와 하마스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즉,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닌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에 안 드는 국가를 쳐들어갈 명분이 있다는 미친 세상이니까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조국을 방어할 수 있는 힘. 오늘날 한국이 멈추지 않고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라. 오늘 KF-21-230을 나는 모습을 보면서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비가 아깝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